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성원 교수입니다. 2019년 8월 16일입니다. 매미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저 멀리 약간 그 기계음, 덜덜덜덜. 이게 이제 우리 동네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깔려 있죠. 그 모래를 다시 이렇게 되솟궈 갖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걷어내고 재정비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자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부터 도로 댕기면서 했을 텐지만 어린이 안전 이 중요하죠. 자, 오늘 고의정 얘기를 이제 한국일보에 단독이 나갔고 그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해요. 고의정의 변호인은 뜬금없게도 사회적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걸 끌어냈어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을 이용한 변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현 남편을 가정폭력 혐의로 이미 7월 달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확하게 전략은 이겁니다. 전 남편이 성적으로 상당히 뭐 변태적이든 아니면 뭐 성적인 형태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이혼을 했고 그리고 현 남편과 또 만났는데 현 남편도 가정폭력이 있었고 그런 인 상황에서 전 남편과 면접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이 그 강간을 당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현 남편한테 더 큰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남편의 성적 학대 상황에서 더 폭발적인 형태의 우발적 살인으로 발생하게 된 거다. 즉 고의정의 그 지금과 같은 아주 폭발적인 아주 잔악한 범행은 그리고 또 시체를 어디다 버렸는지 어떻게 훼손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종의 사회적 스톡홀름 신드롬에 의한 일종의 그 기억의 약간의 블러킹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인가 좀 빈 것 같다. 어디가 비었냐면은 첫 번째가 전 남편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고 전 남편 성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 나오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과도한 형태의 공격성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준비된 공격성까지도 보인 건 뭐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해낼지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이 이 범죄 심리, 그 피해자의 범죄 심리를 이용한 사회적 스토크홀름 신드롬의 논리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사회적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인질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디 그레이엄, 에드나 롤링스, 로버타 릭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저술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신드롬은 잘 아시죠? 즉 인질 사건이 벌어졌는데 인질범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인질들이
오히려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인질범이 동화되는, 좀 증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인질범들을 이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걸 설명하기 참 어렵더라. 그래서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고, 이것은 실제로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연쇄살인범들을 연구하고 범죄자들을 연구하고 범죄 피해자들을 연구한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논리에 동조해서 어머니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처럼 돼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현상이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걸로 이제 인질범 상황에서 됐고, 그런 것을 차용해서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에 있는 사회학자라든가 여성학자들이 여자는 인질이다 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보듯이, 여성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편한테 일종의 인질처럼 잡혀 있는 거다. 그것이 한 사람 앞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적 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자신이 성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 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뭐 순결을 잃거나 아니면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 여성들이 오히려 그 피해 당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것을 숨기려고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폭발적인 형태의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현상. 이게 사회적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유정의 변호사가 얘기한 바는 이렇습니다. 일단, 고유정은 현 남편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를 했다. 그러고, 지금 고유정은 사회적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일종의 심신미약 상태였다. 왜냐하면은, 현재 남편이 상당히 그 가정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었고, 그 상태에서 면접 교섭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서 이 아이를 보고 아이를 보여주고 전 남편과 만나는데, 전 남편도 역시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으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일종의 인질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 뭘로 주장을 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변호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일 생각이었으면은 단순한 방법을 쓰지 왜 이렇게 잔혹한 방법을 썼겠냐. 그 잔혹한 방법을 쓴 이유가 바로 심신미약 상태이고 사회적 스톡홀름 인질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고유정은 자신이 임신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즉 임신한 여자가 강간을 당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아이를 지키고 또 자기를 학대하는 현 남편에 대한 어떤 것을 논리적 방어를 하기 위해서 끔찍하게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견 논리적으로 보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이 고유정이, 이 전제는 그거죠. 전제는 전 남편한테 아주 과도한 변태적인 성적인 에 시달렸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가정폭력범한테 결혼하게 됐고, 거기 똑같이 형태로 가정폭력을 당했고, 만약에 고유정이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회적 스톡홀름 신드롬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한 많은 여성들이 자기한테 아주 과도한 자기 남편을 아주 잔혹하게 성기를 자르고 막 토막을 내고 이런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그럼 고유정이 실제로 전 남편한테 성적인 학대를 당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있는 현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느냐.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조건이. 즉, 변호인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맞고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고유정이 진짜 그렇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유정의 전 남편의 가족들은 무슨 말이냐, 거꾸로다. 고유정이 폭력적이고 전 남편을 많이 때리기도 하고, 봐라. 집안 저렇게 아주 엉망으로 해놓고, 오히려 폭력을 당한 건 전 남편이다. 그리고 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본 현 남편이 제공한 그 SNS를 보면은, 이건 일방적으로 당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뭔가, 오히려 폭력적인 건 고유정인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즉, 변호인은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되면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진 피고인이 전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압박으로 느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그래서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전제가 맞아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는 인질이다 라는 책에 우리나라가 올해 3월에 이 출간이 됐습니다. 번역이 된 거죠. 거기에 이수정 교수가 이 책 서평을 썼고 나머지 뒤에 이제 외국의 유명한 분들이 서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자체는 거기에 저자인 디 그레이엄은 가부장적 남성의 인질로 잡힌 여성은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동조하게 되고 정도가 심해지면 옳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할 수 없으며 폭력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논지. 그러니까 고유정이 실제로 일종 인지 상태였다.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물론 경찰이나 다른 현 남편이라든가 전 남편 가족들은 반발이 심하죠. 이 말이 되느냐. 핵심적으로는 그 부분인 거죠.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전 남편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현 남편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래요.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서의 폭력성, 가정 폭력성을 어떻게 또 입증할 것이냐, 이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하여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정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오히려 고유정이 법정에서 하는 말, 고유정 변호사가 전개하는 논지가 아마도 우리나라에 이런 종류의 범죄와 그 범죄를 다루는 수사, 재판에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기록하고 연구를 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기준점을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여자는 인질이다 한번, 책을 사시보다는 한번 인터넷 서평 한번 보시고, 서점 같은 데 가셔서 한번 쭉 한번 눈팅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다른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MBC에서 요즘 나오는 노독술에 대한 얘기는 참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고문경찰 노독술 훈장 왜 줬나 근거도 없다. 노독술은 아시다시피 친일 경찰 중에서도 악질이죠. 친일 경찰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승만의 도움으로, 이승만의 앞잡이로 또 해방정국,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했죠. 그 뒤에서 훈장을 3개나 더 받았고, 식민지 경찰로서도 2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 일본 제국주의의 훈장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을 고문을 했겠습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고문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고문을 당했던 분이 화가신데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림으로. 손톱 밑에다가 송곳을 꽂고, 이쑤시개 꽂고 송곳을 꽂고, 우리가 보통 압수령이라고 하는 형태로 무릎 밑에다가 나무 놓고 누르고,
물고문, 여고생한테 물고문 시키고, 성고문하고, 그리고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놈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로 훈장을 받고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놈들이 그런 놈들한테 훈장을 취소하고 그걸 심사를 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도 안 돼 있고 훈장만 뜩 던져준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이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징치하지 못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앞잡이들, 다시 말씀드린 현충원에 가보십시오. 친일파들 득실득실 하지 않습니까? 별 달았다. 고위 관료들이다. 아니면 경찰이다. 민감령 청장이 김구 선생을 초대 경무국장으로 동상도 만들고 하라는데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네. 그 동상 만들 그 노력으로 친일경찰 같은 노독술이나 아니면 그 밑에서 해방전국에서 독립군들을 고문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난장판을 시켰던 그런 친일 청산을 해야죠. 김구 동상 하나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너무나도 분통이 터진 일 아니겠습니까? 훈장을 받은 친일파 10명 중 9명이 아직도 광복 74주년이 지났는데 훈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놈들은 현충원에서 파멸을 해서 능지처참 죽은 다음에 부관 참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훈장 박탈해야 되고 영원히 이 친일 이 반역자의 기록은 영원히 남겨둬야 됩니다. 그 사진과 함께. 그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얘기 잠깐만 하고 참 답답한 일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